네, 눈치 보기 장세가 짙은 상황에서 방향성 탐색해봐야겠죠. 오늘도 김종효 이사가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일단 시장이 눈치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부적인 이슈라기보다도 글로벌 여러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기다렸습니다. 그중에 하나 볼까요? 주요 포인트. 네. 우에다 총재의 발언은 나왔고요. 오후에 한 번 더 기다리고 있긴 한 상황. 그리고 또 파월 발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기다림만 계속 해야 되나요, 저희? 네, 일단 그런데 시장이 기대를 크게 하고 이미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베팅은 끝났고 베팅을 꽤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발언이 예상과 다르게 나와서 반대쪽으로 움직이면 뭐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거나 자기의 현금 내에서 투자한 사람들이야 큰 이상이 없을 텐데 문제는 최근에 레버리지를 쓰는 분들이 이런 채권 시장 같은 안정적인 시장에도 환 시장에도 너무 많아서 그동안 뭐 일방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뭐 레버리지를 좀 쓴다고 해도 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과잉 포지션들이 빠르게 청산되면서 최근에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파월 발언도 뭐 저는 뭐 크게 무색무취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이것이 시장을 실망시킨다면 뭐 환율이라든지 일부 금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일부 급한 포지션들은 또 청산을 시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조금 우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에다 총재가 얘기한 이후에 환율이 변하고 일본 증시 변하니까 네. 이따가 또 참의원 갈 거 아니에요? 참여연에서 또 뭐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시장이 예를 들어 급락한다거나 그러면 아까 내가 뭐 이런 발언했는데 너무 오해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오해 발언에서도 또 여전히 굳건히 뭐 0.5가 뭐 어때서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면 그러면 또 시장은 흔들릴 더 수 있는 떨어질 거고요.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그 글로벌 BOJ나 아니면 패드의 총재들 눈치를 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향력이 글로벌 안에 미쳐지는 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다 보니까 우리도 눈치 보기 장세, 오후에 이어지는 우에다 총재의 추가적인 발언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특징이 참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 안에서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발견하기 어려웠는데요. 김종효 이사는 오늘 이 섹터의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해요. 개별 종목 장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주도주의 귀환,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방향성을 탈 가능성이 다음 주는 높아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파월의 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뭐 거시 변수의 변동성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왜 나타난 겁니까? 이번 한 주 내내 2,700선에 수렴하면서 지수는 정체되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군들이 뭐 테마나 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뭐 반도체 쪽이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뭔가 엔비디아의 흐름을 타고 움직임을 보이면 그러면 시장에 이렇게 줄어든 거래 대금이 일부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에 집중될까? 결국 다시 주인공으로 집중할 수밖에 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잠시 뭐 몇몇 장면에서는 조연 배우들의 뭐 화려한 연기가 꽃을 피울 수 있으나 결국 시장은 계속 주인공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 주는 다시 주인공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뭐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에 좀 만끽하셨던 분들은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갈지 아니면 다음 주 흐름을 보고 정리할지 정도는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 장세가 정말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늘 장이 좀 변곡점, 내가 선택의 기로에 좀 놓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장이고요. 주말을 지나면 다음 주에 주도주가 기한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바로미터가 형성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려고 오늘의 픽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세 가지 섹터를 통해서 포인트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꼽아주셨을 텐데 바로 첫 번째 내용 열어보겠습니다. 파월과 우에다. 파월의 발언은 오늘 밤, 그래서 주말에 좀 반영이 될 텐데요. 말씀 주신 대로 우에다 총재가 오후에 또 다른 발언을 하게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일단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이 샤오미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왔는데 네.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고 보고 있냐면 지금 뭐 중국 쪽이 별로 안 좋을 거다, 중국 경기 안 좋다, 중국 경제 나빠진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신제품을 내놓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어저께 급등했거든요. 물론 오늘 또 조정이 나오곤 있지만 어저께는 10%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일단 그래도 신제품을 내고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그래도 시장 내에서 그게 어떤 시장이든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포인트와는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났는데 실제로 샤오미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인트, 하반기에 여전히 IT 신제품들이 준비되고 있고 그 신제품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긍정적 흐름이 나타난다면 뭐 이것은 저는 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IT 부품 내에서 아직도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종목군들, 국내에서 뭐 중국향이 됐든 미국향이 됐든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지수의 변곡점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범위를 좁혀본다면 역시 실적이 비교적 견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 중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건 KTNG, SK텔레콤, 그다음에 뭐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 실적이라는 측면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참 지지부진한 시장, 방향 잡기 어려운 시장에서 실적이라는 키워드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IT 안에서도 혹시 종목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KTNG나 SK텔레콤 말고도요. 네, IT 내에서는 어쨌든 뭐 대형 반도체가 중심축을 잡아줘야 되고요. 근데 하이닉스보다는 여전히 삼성전자에 좀 더 우리가 그 포인트가 가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향이라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에 투자 연동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여전히 봐야 되고요. 부품 쪽에서는 뭐 여러 번 언급드렸던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그다음에 삼성전기 오늘 뭐 주가는 내리고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거와 연관해서 두 번째 포인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가 주가 자체가 지금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뚫고 더 가려면 실적 발표 때 확실한 모멘텀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이에요. 국내 관련주들 대처 좀 어떻게 해야 될지요? 네, 일단 엔비디아가 2023년 이후로는 코스피와 방향을 같이 했다라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내고 만약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코스피도 전반적으로 거의 다 올랐고요. 네.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일 땐 코스피도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엔비디아가 뭐 새로운 모멘텀 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블랙에 안 팔려도 실적 괜찮을 거다. 그다음에 우리 실적 나쁘지 않을 거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항상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공격적인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내놓을지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뭐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실제로 한 6분기 정도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외의 흐름을 살펴봤더니 딱 한 번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좋았다. 이 D라고 표시된 게 실적 발표 날이고요. 그 위에 주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서프라이즈를 냈을 때는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실적이나 가이던스에서 실망을 줬을 때는 밀렸는데 그 하다못해 밀렸던 거의 뭐 평활하게 움직였던 요 구간에서도 코스피는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의 방향성, 주가의 방향성과 코스피 방향이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 2700선에 정체되어 있는 코스피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 초반에는 뭐 흐름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 장세는 뭐 길게 이어져 봐야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마무리되면서 주 후반에는 거래도 터지고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이 엔비디아가 좋아져서 같이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엔비디아가 무너지면서 다시 또 크게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장세 흐름, 변곡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변곡점들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주요 이벤트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거기에 좀 대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올랐다라는 건 전 업종을 간 건 아니었을 거고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장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였겠죠. 뭐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이 다 묶어서 움직였을 거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올해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별 관련도 없는 뭐 종목까지 뭐 무슨 뭐 CXL이니 네. 뭐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니 전부 묶여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게 나타나던 나타나지 않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의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코스피의 동행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대해서 전망하면서 전략까지 세워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저희가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과도한 기대. 깨질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금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커져서 이제는 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 위기라는 거죠. 결국 금리 인하라는 건 정책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보시면 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두 가지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때문에 금리 못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도 그건데 지금 3개월 CD 금리보다 국채 3년물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간이 무려 몇 배 높은 국채 3년이, 그다음에 안정성이 높은 국채 3년이 90일물보다도 금리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올해 2%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얼마나 이쪽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일부 공격적인 자금들, 그러니까 채권으로 뭔가 파생 상품처럼 안정적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몇 배 레버리지를 굴려서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국내에도 꽤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실패했을 땐 어떻게 된다? 결국 이쪽에서도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죠. 연준도 채권 레버리지, 국채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포지션들이 많다라고 어저께 경고를 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을 운영하고 있는 프랭클린 리소시즈라고 하는 기업이 어저께 12%의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실적이 나쁜가? 그렇지 않아요. 실적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어저께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2,000조 넘는 돈을 굴리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3조짜리 펀드 하나가 문제를 일으켰다.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킨 게 아마 그 레버리지와 관련된 상품에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2,000조 굴리는 회사가 3조 정도의 자산에 문제가 생겼는데 주가가 12% 급락을 한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반등했지만 반등의 폭은 제한적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뭔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상적이지 않은 환율과 채권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그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반작용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급락이 나타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이 엔캐리에서 뭔가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나타난 변동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오락가락했던 증시 안에 방향이 좀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정상적이지 않은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서 환율하고 채권 쪽에서요. 저희가 변동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공존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사실 이번 주 내내 현금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렸던 건 뭐 저도 방향성이 어느 쪽일지 모르지만 뭔가 이상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금을 좀 마련해 주자고 말씀드린 건데요. 결국은 단기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음 주에 다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확보한 현금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확보 현금을 한 게 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의 핵심 포인트는 주말에 있을 방향성을 확인하고 그 방향성에 베팅하는 게 낫다. 윗방향성이라면 윗방향성에 쫓아가는 게 낫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다시 뭐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이라면
뭐 확보된 현금을 바탕으로 어떤 종목이 저 극단적으로 싸지고 있는지, 제 가치보다 낮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하나의 전략적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참 시장 안에서 전략 세우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화 전략을 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변곡점 역할이 될 텐데요. 현금화한 걸 잘했다라고 할 다음 주가 될지, 그리고 현금화한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희가 다음 주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